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첫 순서로 경제 박뉴스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경제 박뉴스 시간인데요. 우선 2019년 경제 관련해서 한마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총평이요? 네. 이 내후 외 한 해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일단 경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일단 올해 마지막 날 또 이 인상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네. 누적된 한전의 적자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일부가 오릅니다. 다만 일괄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특례 할인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이른바 특례 할인 제도 가운데 일부를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국전력 이사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연말로 종료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3가지 특례 할인 가운데 전기차,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6개월 동안 연장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택용, 가정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오늘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라는 게 뭐냐?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이 20% 이상 줄인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할인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만큼 그동안 혜택을 받던 가정의 전기요금이 당장 내일부터 오릅니다. 네.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할인을 안 해주니까 이제 오르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끝나면 전기 할인 제도가 끝나면 실제 그러면은 요금 부담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로 올해 이 한국전력은 전체 약 181만 9천 가구에 대해서 450억 원 가량의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걸 한 가구당 평균액으로 따져보니까 연간 약 2만 4,7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내일부터 이 혜택이 사라진다라는 건데요. 한전이 이번에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 폐지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이 제도가 직접적인 효과가 적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실질적인 이유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조 2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요. 올해도 1조 5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돼서 궁여지책으로 결국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의 일모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전도 사실 덩치가 너무 크니까 좀 구조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새나가는 돈을 좀 줄이면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제 한전 이사회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한전 이사회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서 내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자칫 전기요금 인상이 신호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총선 등으로 인한 민심이 동의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래서 한전 이사회가 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최근에 이 특례 할인 제도를 안건에조차 못 올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2019년, 2020년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데는 그만큼 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주주들의 원성이랄까 이 누적된 적자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거고요. 실제 한전이 현재 운영 중인 전기 특례 할인 제도는 모두 11가지에 달합니다.
이 할인 때문에 지난해 1조 1,000억 원의 가량의 이제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연장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 역시 이번에도 여론을 봐가면서 눈 감아줄 것인지 여부를 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타이밍상 정부가 반대하려면 오늘까지 한자리 인가 불허를 통보해야 하는데 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발음이 비슷한 한진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점점 점입 가경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모자의 난 발생했고 남매의 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사과는 했지만 불신은 남아있다. 이게 일반적인 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전해진 한진가의 막장 드라마의 충격 때문에 이 닷새 만에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은 조은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전 고문에게 사죄를 했고 이 고문을 수용했다. 앞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지키면서 화합해 나가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이런 빠른 사과는 비판 여론이 워낙 거셌습니다. 이 대다수 주주들 노조까지 우려를 표명했죠. 그렇죠. 그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도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평가인데요. 현재 한진칼 정관상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한진그룹 일가와 우호 지분을 합쳐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 불화가 생긴다면 지금 경영권 방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또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KCGI, 델타항공, 또 반도건설이 누구의 손을 잡냐에 따라서 그룹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가의 그 지분을 다 합쳐도 2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더 이상 분열은 하면 안 된다. 내 편이 어딨냐?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 저희 94.5 그 메가헤르츠 번호죠. 0945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보이는 라디오 혹은 YTN 실시간 라디오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제가 먼저 있었어요? 네, 항상 김태현 변호사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억니은 순이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 김태현이 이제 앞이잖아요. 연소자 우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난 그렇게 생각하겠었는데. 역시 항상 편하고 행복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이어서 올 한 해 두 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출발 새 아침을 빛내준 두 분과 함께 우리가 2019년을 빛내준 한 분을 한번 만나볼까 생각이었습니다. 자, 한 분만 판다에 등장했던 올 인물들 중에서 꼭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박수 쳐주고 싶다. 꼭 상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어워드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시작은 뭐니 해도 신인상으로 시작해야 된다. 2019년에 정치권을 빛낼 라이징 스타를 한번 찾아보자. 자, 누구일까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저요? 네. 누구셨지? 저는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 황교안 당대표가 신인상을 받는군요. 아니, 왜냐면 신인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박수.
그러면 음악 같은 거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라이징 스타라고도 할 수 있나요? 쭉쭉 올라가는. 그거는 이제 내년 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신인은 맞아. 왜냐면 뭐 올해 국무총리의 2월인가 대통령 권한대행보까지 하고 관료로서는 최정점까지 왔지만 정치권은 올 초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사실 배지도 안 달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원외인데 등판하자마자 제1야당 대표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을까요? 왜 네. 이렇게 관운이 많으실까요? 이것도 관운이라면 관운. 관운 진짜 많은 분은 지금 저기 청문회 준비하고 계시고 정세균 총리 후보. 관운은 그분한테는 안 되지. 가쁜 그럼. 정책이. 그럼 뭐 어쨌든. 자, 어쨌든 그러면 김태현 근데 사는 일단 황교안 네. 당대표 짧게 뽑았었고, 해야지. 그 다음에 김현성 평론가 누구를? 저는 이제 뭐 좀 신인이기도 하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원종건 씨라고 얼마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 2호로 한 네. 분인데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로 그분이 정치권에 내놓은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인가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신인상 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1년 동안 한 사람들 뭐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년 내에 연예대상, 신인상일 것 연기대상도 그 항상 11월, 12월, 13일, 아니 예를 들면 하반기에 시작됐던 드라마나 작품들이 항상 연예대상, 연기대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신인상은 그 원종건 씨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키웠다. 세상에 효도하라. 와.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멋지시네요. 원종건 씨 자체도 멋있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효도하려고 나온 게 얼마나 멋있는 아들입니까? 저는 원정건 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이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제가 엄마 입장에서 저는 약간 엄마 같은 모습으로. 원종건 씨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 나왔죠. 네. 저는 일요일 날 속보를 봤거든요. 저는 그 속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어떤 좋은 생각이 얘기 하세요. 들었어요? 표정이 안 저는 좋아요. 훈훈하게 표정이 되게 얘기하시고 불안합니다. 진짜 저는 네. 가슴이 덜컥 왜? 딱 내려앉으면서 뭉클이에요, 아니면 덜컥이에요? 덜컥. 왜? 와, 민주당 잘하는구나. 진짜로. 그럼 뭉클해야지 왜 덜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파적인 입장에서 정파적 입장. 야, 역시. 정파적 입장에서. 역시. 민주당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좀 힘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저 총선에 신경 못 써요. 겉으로는 이 그렇지.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여기 네. 여의도에서 싸우느라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할 거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럼 최혜영 교수인가요? 그 1호 영입 인사는 어떤가요? 1호도 괜찮았는데 1호보단 저는 원종건 씨가 그렇죠. 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었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 정치권으로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뭐 이제 영입에 대해서 비례대표 1번, 2번 받는 게 있었는데 청년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 여당도 그렇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영입을 되는 분들을 보면 청년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좀 표현하게 그런데 어떤 청년인 건 좋은데 과연 이 사람을 국회에 데려다 놨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면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원종건 씨는 직업도 좋아. 맞아요. 제가 뭐 직업으로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까지 그냥 청년에서 사회 활동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만 했어요. 청년단체 활동만 해서 이게 아니라 번듯한 자기의 분야가 직장에서, 있어. 네, 그렇죠. 홍보 쪽 분야가 있어 자기 분야가. 네. 물론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질 수는 없는 건 물리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스토리. 그다음에 나름의 전문성. 그럼 그에 비해서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박찬주 대장 영입과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너 어떻게 알아? 박찬주 대장 영입과 또 그 신보라 의원의 뭐 그 관련자를 또 영입하면서 청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누구 하나를 딱 특정해서 비교하기 좀 그런데 한국당에 예전에 있었던 뭐 청년 복수를 영입했던 분에 비해서는 당파 이런 걸 떠나서 원종건 씨가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게 이게 제가 총선의 후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굉장히 잘 짜고 있고 무섭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가슴에 덜컥 내려앉아. 그래서 신인상은 원종건 씨가 주는 걸로. 인사들한테 그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어쩌실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왜 안 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있는 사람한테 그 기사를 보내면서 어쩌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그랬더니 뭐래요? 그 인사가 뭐래요? 답이 없으시던데. 좋습니다. 지금 김태모 사장님 약간 탈당 의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신인상은 원종건한테 주는 걸로 하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답이 없어. 됐습니다. 자, 2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2019
2019년 정치권 포토제닉상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을 남긴 인물이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는 단연 이은재. 단연 이은재 나왔습니다. 단연. 네, 단연. 단연 이은재. 그러니까 이번 어찌됐든 국회에서 그 법안 통과하는 걸 막는 온몸으로 저지하면서 일종의 셀프 성희롱을 예를 들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네. 마치 문희상 의장이 본인을 예를 들면 성희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막 하는 본인이 막 문희상 의장을 막 옆구리로 치잖아요. 막 아마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르신이라서. 근데 참 진짜 단연 그 표정이나 그 목소리나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단연 뭐 저는 이은재 의원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는 여기 원고에 황교안의 트블럭?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황교안의 투블럭은 뭡니까? 머리 삭발을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삭발할 때. 네. 머리를 원래 근데 사실은 삭발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부터 깎잖아요. 가운데 고속도로부터 내잖아요. 원래는. 근데 옆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때는 하시는 분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옆에부터 치셨어요. 그게 이제 원빈 아저씨에서 네. 나온 거죠. 이렇게 쫙 옆에서 쫙. 근데 요새 투블럭 유행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 투블럭 아주 오래됐어요. 이렇게 이게 투블럭이에요. 투블럭이 양쪽 옆을 쫙 치고 여기 머리는 윗머리 위로 싹 덮는 올리고 거.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를 바짝 치고 위에는 덮는 뭐. 보이나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오래돼서 한 3년 됐어요, 투블럭. 원장님 바꾼다부터. 위에서 잘라버려 그냥. 거기도 이렇게 색깔 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색? 삭발해버려 그냥 이참에. 이참에 삭발해 그냥. 근데 공수처도 통과했는데. 안돼 변호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내가 뭐라고요? 변호사가 머리를 이렇게 색깔 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저 근데 저 판사님들 싫어해. 근데 제가 이 투블럭 얘기는 보고 이제 우리 황 작가가 원고에 잘 썼다 이거. 이름 말해줘요. 황순영이라고 해주세요. 순명 아니야? 앵커가 메인 작가 이름도 몰라. 그거 뭐 황순명.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삭발을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요새 그 유권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삭발했을 때 기존의 정치부나 이런 데서 기존의 어떤 언론계나 정치권에서는 삭발이 잘했니 못했니 뭐 제1야당 뭐 대표가 삭발한 게 맞아 또는 야 오죽하면 하겠어 이런 생각들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 유권자들은 야 투블럭 야 괜찮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게리 올드만 사진에 붙이고 이런 누가 젊은 유권자 누가 그런 것들 짤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걸 떠나서 정치인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들이 그렇죠.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들이 있구나. 젊은 유권자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전략을 짬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문법을 가지고서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들의 방식대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문자 주신 7834님께서요. 올 한해 두 분 정말 친해지셨군요. 처음에 엄청 많이 다투시더니요. 그런데 8328 쓰시는 분께서 그것이 진짜 협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뭐.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번외편이에요.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는 정치인. 운이 1도 없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콧물이 나온다. 자, 누굽니까? 두두두두두두두. 왜? 누구예요? 번외편에서 지금 운이 엄청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요? 나 그거 진짜 모르겠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이렇게 또 순발력 떨어지게 또. 근데 원래는 이거 하면은 대표적인 게 원래 손학규 대표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손학규였죠. 근데 손학규 대표가 올해는 어쨌든 밥 안 드시고 며칠 계신 다음에 선거법 통과시켰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일단 우리 운이 안 따라주신 분은 아니고. 그렇죠. 아니,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본인이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걸 이뤘으니까. 좋아요. 자, 그럼 김현성 선수가는. 저는 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조금 올해 좀 이렇게 힘들었다. 왜요? 박원순 시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제로페이도 타이밍상 보면 일반 그 핀테크 시장에서 굉장히 수수료가 낮아지고 간편 결제가 보편화될 시점에서 정부가 그냥 뭐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쭉 들어가갖고 결국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좀 이렇게 부동산 공영제 이것도 사실 좀 가쁜 느낌이 있어요. 가쁜 왜 갑자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뭐 운이라 어렵지만 아무튼 박원순 시장을 좀 꼽고 싶어요. 예. 박원순 시장은 운이 없다? 글쎄, 좀, 그러지 않나요? 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좀 어렵고 고난의 정치인이었다. 올 한 해. 잘 안 좋습니다. 풀리는 정치인이었다. 죄송한데 내년에도 고난을 겪으실 것 같아요. 왜요? 왜? 아주 악담을 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약간 정책들 발표하시는 게 네. 좀 비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 부동산 공유제 뭐 이런 그래죠. 것들이 보면 네. 글쎄 뭐 의도는 알겠으나 이 현실 가능할까? 근데 이제 유권자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네. 시민들은 네. 10년을 한 박원순 시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했냐. 이게 댓글을 주로 보면 10년 동안 뭐 했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마치 무슨 정부가 잘못해서 서울시에한테 권한을 안 줘서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시니컬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을 꼽겠습니다. 장제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맞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예, 왜냐면 네. 장제원 의원은 엄청 호기롭게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막 건드리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또 아들 얘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 또 쭉 내려가는데 어제 또 여상규 의원하고 이 법사위원장에서 본인의 그 자당 위원장으로부터 조금 약간 핀잔 좀 듣고. 그랬어요? 우리 앵커님 잘하신다. 네. 네, 진짜 장제원이네 그 보니까.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머쓱했다는 장제원 의원이 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대답도 안 듣고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후보자가 이랬다는 거 여성규 아닙니까? 위원장 참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 잘하시네. 자,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뽑은 2019년 올해 인물은 누구입니까? 상을 준다면? 김현성 평론가님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중문화는 동백이나 팽수한테 줘야 되는 거 같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네. 정치권으로 본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뽑고 싶다. 아무튼 올 한 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행보들을 모든 걸 성공으로 다 마무리시킨?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국무총리 이렇게 그 교체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청문회 끝나고 1월 16일 전에 만약에 그만둘 수만 있으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베스트 상이요? 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최다 장관이요? 아이템 메이커상. 그러니까 아이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아이템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 최고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뭐 올해 어쨌든 정치인을 뽑으라는 건데. 올해 정치인. 저는. 아니 조국 전 나쁜 장관은 의미에서. 정치인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민정수석이었고 네. 교수였고 네. 그다음에 장관이었고 네. 그러면 정치인이라기보단 관료나 뭐 이런 행정부 쪽으로 간 거 넓게 아니에요? 보면. 왜냐면 순수하게 정치인, 뭐 배지나 관료. 그러면은 뭐 이낙연 총리는 관료한 정치인인가? 관료지? 그렇게 따지면? 총리인데? 옛날 국회의원 옛날 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 현지 그 당시 주기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근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뭐 할 수 없죠 뭐. 예. 수 근데 없어요? 저는 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던져진 화두는 좀 크다고 보여요. 네. 그렇죠. 화두는 일단은, 매우 네, 크죠. 그렇죠. 네. 여러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공수처도 그리고 통과시킨 것도 조국 장관 덕이에요. 제가 봤을 저는 그렇게 때는. 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전 손학규 대표의 단식 때문이라고 보고 네.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수처가? 사실. 아니 거기서부터 선거법 얘기 나오면서 바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올해 인물 중에 한 명을 유시민 이사장도 좀 껴줘야 되는 게 유시민 아닌가. 이사장? 네, 왜냐면은 그 포인트마다 일단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를 항상 네. 컨텐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분란이 좀 야기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도 근데 있잖아요. 저는 유시민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역시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이고 네. 유시민 이사장이 도대체 뭘 의도하는지 왜 부정적이에요? 네? 왜? 그냥 방송에서 좀 부적절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정확한 워딩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뭐 얘기해. 맨날 평상시에 말 많이 하더니 왜 갑자기. 아니 좀 일종의 저는 공개하세요. 뭐랄까 지지층 여론을 오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지층의 여론을. 여론을 오도하는. 오도한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노무현 재단 계좌. 근데 보면 본인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법원의 영장이었을 거다 만약 했다면. 그죠? 그런 식의 나와요. 마지막. 법원의 영장이요? 아니, 법원이 영장 받아서 했겠지. 이런 식의 워딩이 나와요. 알릴레오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본인도 만약에 영장
본인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을 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받아서 했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좌 추적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가지고 그냥 줍니까? 영장 추적은 이제 영장 추적이래. 네. 그 감도청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근데, 네. 영장을 받아서 하거나 긴급하게 먼저 하고 나중에 네. 이제 받거나 뭐 이런 근데 거죠. 네. 어차피 사후 영장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뒷조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그런 영장을 발부받아서까지 들여다봤냐가 요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검찰이 나를 뒷조사했다, 노무현 재단을 뒷조사했다라는 게 이제 앞에 쉽게 얘기하면 기사로 말하면 헤드의 탑에 뽑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중들이 그걸 보고 특히 지지층들은 이 윤석열 검찰하는 사람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뒷조사를 해? 이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다. 그거 사실은 지식인으로서 오피니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을 오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저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던 거는 있어요. 왜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은행 금융권 자료를 봤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 나오니까 금융기관에 내가 당신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걸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보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우리 그런 적 없더라. 경찰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그런 적 없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도 살펴보지 봤는데 없고 검찰도 없고 그러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당 금융권 내에 누구한테 받았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검찰이나 경찰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쁜 유시민이 갑자기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시간 많이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갑자기 유시민이 좋아요. 어쨌든 이상한 얘기 맞아. 안 깎아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맞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현 정부가 이렇게 이제 레임덕이 오고 만약에 입건 직기 4년차 5년차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되지 않는다면 네. 그 이유 원인의 80% 이상은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선임하면서 알겠습니다.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될 거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로에서 황교안과 맞붙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 것 같아요. 예스 일단 노로. 저는 종로 황교안은 맞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종로를 출마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예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출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세균 다음 국무총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지금 일정대로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16일까지 사퇴 시한을 맞추기가 어렵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문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퇴하는 이렇게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정무적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랑 갈 때는 종로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비례대표하고서는 전국 선거 지휘하는 게 있는데 비례 어떻게 가요 지금 몇 세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비례는 못 갈 거고 거기 못 갈 거고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구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낙연 총리 호남 내려가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데 비어 있는데 종로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의 마지막 한 부만 판다 우리 아디오 2019 한 부만 판다 어워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 네, 내년. 김영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FM 94.5MHz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요즘 회의 길게 하면 일 못한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던데요. 평양에서는 무려 나흘짜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인데요. 대체 어떤 회의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열리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전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 한 분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한국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정치하고 외교, 북한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또 이쪽이 또 특화돼서 하시는군요. 북한의 정치와 외교. 오늘 그럼 정말 깊이 있는 인터뷰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노동당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죠. 나흘 동안. 이게 어느 정도 체급의 회의라고 보면 될까요? 김일성 시기 1960년대에는 나흘짜리 회의가 몇 번 있었는데 김일성 때. 김정일 시대 들어오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나흘짜리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4월 달에 7차 당대회를 했는데 7차 당대회를 나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 당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의 규모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합쳐서 한 350명이 되는데 그 외에 시도, 당, 군당위원장들, 그다음에 책임기관 성당위원장들 상 다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당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시점에서 메모드급이 확대 전원회의를 열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흘씩이나 지금 계속되는 거? 처음입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세 상황 인식을 북한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시한을 정한 게 이제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보냈냐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올해 4월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에서 시한을 정한 게 올해 말까지거든요. 올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국민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미사일 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노선을 정하고 내부 노선, 대미 노선, 대남 노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국민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아마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을 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파격적으로 미국과 한번 손을 잡아봐서 경제적으로 좀 체제를 보장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뭔가 도약하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올해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많은 좌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 마음으로 안 된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하고 하면서 작년도 6월 12일 아주 잘 진행됐고 그리고 올해 2월 하노이로 떠나면서 내가 잘하고 오겠다.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재 풀고 오겠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미국이 셈법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자신도 당황스럽죠. 이런 당대회급이 전원회의를 한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상황 인식을 아주 어렵게 보고 있다. 이거 지금 조금 좀 뒤로 가서 복기를 해보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백두산 가서 군마 타고 달린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전지구 관광지구 오픈식을 한 거. 그다음에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해서 부대 배치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대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회의를 하는데 또 메모드급 당대회급 수준의 전원회의를 했다는 쭉 일정을 보면 북한이 처음에는 군대를 좀 다잡고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일 있을 신년사에서는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런 공조라든가 뭔가 서로 간에 약속해서 좀 진행하려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실 조금 조금 부끄러워진 부분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돼서 이걸 다 잡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너무 손을 싹싹 빌어서 우리가 회담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영변까지도 내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해준 게 없다. 이건 뭐냐. 미제국주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길을 가는 거는 나라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강화하고 자강, 자력 부흥, 자력 번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납득이 가도록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12월 달부터 이제 말폭탄이 시작이 되는데 미북 양국 사이에 네. 그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나왔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원들과 주민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북한 주민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다면서 그리고 3번씩이나 만났는데 잘 됐는데 왜 느닷없이 미사일을 쏘는 거야.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도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왜 내가 이렇게 됐고 미국이 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을 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흘이나 그렇죠. 이런 전체회의를 열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참 제가 특이한 거는 아까 백마 타고 네. 백두산 올라간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체회의도 본인은 흰 옷을 딱 차려입고 네. 다른 사람들은 검정색으로 어두운색 옷을 입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12월 달입니다. 평양은 여기보다 4, 5도가 더 춥습니다. 예. 엄동설안입니다. 네. 그런데 김일성이가 입었던 그 하얀 옷, 옷, 여름에 입는 옷 아닙니까? 아, 이게 여름에 입는 옷이요? 여름에 입는 옷입니다. 그럼 추울 텐데.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 옷이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당대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회의를 연설하는 단상에 당마크가 달려있고 그 회의탁이 김일성이 쓰던 탁하고 똑같습니다. 그 뿔테 안경도 그렇고 서서 말하는 제스처도 그렇고 네. 백두산에 가서 군마 탄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는가 하면 아직도 북한 주민 대다수가 김일성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들어와서 잘 안 됐지만 김일성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이 환생을 하셔서 김정은으로 환생을 하셔서 우리 인민들을 이끌고 계신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 국민들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을 따라하기. 그 이미지를 자기에게 자꾸 대입시켜가지고 네. 나를 조금 김일성처럼 생각해라. 네. 그리고 우리는 그때처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뭔가 그렇죠. 메시지를 나는 던지네요. 김일성이 아바타고 나는 김일성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아, 아바타까지.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따라하기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 북한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 감동. 할아버지 때 그 모습이 너무 똑같으니까 진짜 환생하셔서 외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외모도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2010년 10월 10일 날 데뷔를 할 때는 네. 저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28살 난 청년이 어린 청년같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김일성의 모습, 한 40대의 김일성의 모습하고 너무 같아요. 안경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네. 탁자 쥐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령님 정말 환생하셨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크업도 엄청 잘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노동장 전체에는 어쨌든 나흘 정도 열리고 있고 그러면 뭔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김일성이 김정은도 처음에 들어와서는 처음에 보고를 하고 아니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한 번만 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공개된 거 보면 3일 연속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요? 연설을 네. 3번씩이나 했고 오늘도 어제까지도 끝났다는 소리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밤 12시에 김일성, 김정은 입상 앞에 가서 전체 간부들 인사를 시키고 네. 그 간부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에 그 간부들 앞에서 신년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당대는 나흘로 보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공세적 전략이든가 나라의 방위력이든가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공세적 전략이요? 네, 공세적 전략. 네. 그리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가속화한다. 자주권. 나라의 국방력 건설을 가속화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1월 1일부터 자기 국민들한테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다. 그 트럼프도 잘하겠다 그랬다. 근데 셈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수령님이 따라준 길을 따라서 계속 갈 길밖에 없다. 그건 우리 길이다. 우리는 우리 핵 억제력과 어쨌든 전략적 지위라는 건 이건 ICBM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전략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자주권을 확실히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인민들한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김일성 시기에는 자력갱생인데 김정은 시대가 되어서 들어와서 이 말이 조금 바뀝니다. 자력 자강,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아마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 1월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에 대한 메시지지만 내부 메시지는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 군마 타고 달렸잖아요. 백두혈통이니까. 백두혈통이니까. 네. 그걸 해서 자력 번영, 자력 부흥을 해서 네. 우리 힘으로 밀고 나가자. 우리가 언제 남의 신세 진 적이 있느냐.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하다. 여전히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이걸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또 이제 주민들이 믿고 좀 따르고 네. 뭔가 구심점을 형성하니까 네. 이게 좀 같이 움직일 거다 이런 네. 건데 그럼 결국에는 외부 세력의 도움을 청해봤으나 실패했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경제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스스로 좀 나아갈 길을 찾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걸어 나가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네. 가능합니까? 북한이 김정은의 올해 행동 반경을 보면요. 네. 군사 부분에 한 24회, 경제 부분에 한 24회 현지 지도를 했어요. 네. 24회 경제 부문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요.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 양덕 온천 관광지구. 관광 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여기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관광이 제재에 안 걸립니다. 유엔의 제재. 예,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안 걸리는 유일한 부분이 관광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올해 6월 달에 평양 갔댔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확언 한 거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관광 산업은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들어와서 다니면 네. 똘쿠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두산, 금강산, 양덕을 집중해서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관광 가면 사람들이 산만 보고 옵니까? 맛있는 걸 먹고. 그렇죠. 음식을 저녁에 먹어야죠. 술도 한잔 하고. 예. 좀 놀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네. 이게 불가능해요. 북한에서는. 북한이 안 되죠. 북한은 안 돼요. 그냥 좋은 산 보고 그냥 백반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숙소에. 빨리 또 숙소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8시 이후에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그럼 관광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관광객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철도 도로가 안 좋아요. 그렇죠. 양도까지 들어가는 건 그냥 버스 타고 그냥 털털거리면 한 4시간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힘들죠. 정말 하반신이 아파서 엉덩이가 아파서 네. 못 들어갈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주겠다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 또 상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나 인프라가 돼야 되고 그렇죠. 관광도 자유세계의 관광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네.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 안보리 요청하면서 남북 철도 얘기를 한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철도 도로 이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노동자들도 또 그쪽에 계속 남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푸틴을 가서 만났어요. 네. 올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을.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부탁한 것이 우리 기술자들 2만 명 있는 거 좀 연말까지 보내지 말고 있게 해달라.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다 그래요. 왜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유엔 제재가 12월 20일까지 다 돌려보내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렇죠.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들어줘서 마지막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냥 깊이 귀국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2만 3만 명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만 남고 다 들어왔어요. 귀국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한 3, 4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것이 풀리지 않는 한 북한 경제 발전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결국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냥 더 이상의 네. 요구에 오케이 내가 해주겠어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도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약간 절망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믿을 만한 건데 중국을 이제 뒷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하고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올해 가을에 평양을 갔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왕이가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김숙일이라는 평양시당 위원장이 중국에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주임이라는 건 북한 말하면 총정치국장. 왜 황병서 같이 큰 별 하나 달았던 그 사람이 왔을 때도 김정은이가 만나주질 않았어요. 또 한 가지 12월 2일 날 현성월 단장이 지휘하는 모란봉 극단이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게끔 대관까지 다 했다가 취소됐어요. 왜요?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5천억 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그러고 미국 중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뭐냐면 우리하고 장사할래 아니면 북한하고 장사할 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이 무너지면 북중 국경이 소란해지잖아요. 네네. 도와주고 싶은데 핵무기는 또 싫은 거예요.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는 싫은 거고 중국 전문가들을 제가 매년 만나보는데 핵무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 전문가들 이야기가. 또 한 가지는 미국하고 버텨서 어느 정도 카드를 쓸 수는 있지만 리미트를 넘어서면 미국이 좋아 그러면 우리 세금 다시 올릴게. 이러면 중국 경제가 6% 이하의 성장률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홍콩 문제 있죠. 신장 위구르 문제 있죠. 타이완 문제 있죠. 북한 문제 있는데 이 복잡해 죽겠는데 북한까지 막 핵무기 쏘아대고 이러면 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중국도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뭐 다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김정은 신년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신년사에서 그럼 그 비핵화 문제를 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거를 조금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4월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풍계리를 폐기한다. 기억나시죠? 경제 총력 기울인다. 요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그 약속을 폐기하고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가 미국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길을 힘을 믿고 지도자를 믿고 지도자는 인민을 믿고 우리 길을 씩씩하게 걸어 나가자. 그러고 나서 1월 8일 김정은 생일부터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까지 국방위원장 생일까지 그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던 ICBM을 쏘던 하겠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최대한 잘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2019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만나요.